그럼 강복 이후 창동역은 어떻게 됐고 또 이 창동역을 통해서 도봉구에는 어떤 인연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강복 후에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강복을 하고 나서 강복됐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미국이나 소련이라는 강대국으로 분단될 수밖에 없었고 이념 대립으로 결국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는 참혹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폐해진 상황을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지만 사실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많은 인권은 상실될 수밖에 없었죠. 피난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농촌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로 서울에는 너무나 인구가 많아졌고 이때에 1963년쯤 도봉구는 서울로 편입이 됩니다. 창동은 주요 화물역이었기 때문에 창동역 근처에는 중공업 공장이 되게 많았고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평화시장이나 동대문 쪽에도 이주했던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 근처에 살았지만 서울이 자꾸 조금씩 개발이 되면서 밀려 도봉구로까지 많이 오게 됐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전태일 열사입니다. 전태일은 대구에서 태어났고 노동자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노동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와서 안 한 일이 없다고 해요. 구두 닦기부터 해서 신문 배달까지. 그러면서 우연히 평화시장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미싱 시다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미싱 시다는 하루에 14시간을 일을 하고도 겨우 월급을 50원 받았답니다. 50원이라고 하면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겠지만 그때 당시 50원은 커피 한 잔 값이었다고 해요. 그 생활을 3년간 하면서 재단 보조사로 승진하고 나중에 재단사가 되었지만 그런 긴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그때 당시 11살, 12살 정도 되는 어린 여공들이 닭장같이 구겨져 있는 일터에서 한 달에 50원을 받고 14시간씩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바보회라고 하는 노동조직을 만들고 근로기준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정부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가 분신 자살을 하면서 인간 선언으로 그때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혹사하지 마라.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외침을 했고 결국은 노동운동에 10년을 앞당겼고 그동안 침묵해왔던 언론들이 노동 현장의 참상을 그리고 노동행정의 실태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전태일의 외침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부끄러움은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전태일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 전태일 열사를 묻고 집으로 돌아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향해 대문이 열리면서 하얀 수염을 한 노인 한 분이 걸어 들어와 여사의 손을 잡고 전태일의 죽음은 여태까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씨알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전태일은 죽었지만 제2의 전태일, 제3의 전태일은 끊임없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었던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함석헌 선생님이고 그분 또한 우리 도봉구에서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살았었고 그분이 살았던 공간은 함석헌 기념관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190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셔서 일제시대 때는 항일운동을 그리고 강복 이후에
반독재 체제를 외치셨던 분이고, 이분은 민중이 역사의 중심이고 민이 주체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개운재 선생님도 함석헌 선생님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셨는데, 그분 또한 우리 도봉구에 살고 계셨고, 그분의 삶의 흔적은 지금 흰 고무신 극장으로 다시 재생돼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독재 체제 때 지식인들이 쉽게 입을 열기도 어려운 그 시점에 날카로운 말로써 그리고 시로써 그런 것들을 비판해 왔었던 김수영 시인 또한 여기 도봉구에 그의 묘소와 함께 김수영 문학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신 체제에 맞서 민주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김근태 전 의원도 이 도봉구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창동역은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로 인해 도봉구는 그들이 쉴 수 있는 품을 내어주었고, 그러다 보니 도봉구는 어느새 또 다른 민주화 성지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녀온 창동역, 그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일단 교통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화의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창동역은 경원선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왔던 만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통의 중심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GTX 신호선이라든지 KTX가 같이 더 들어오면서 복합 환승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 수도권 지역의 동북부 지역의 교통 거점 지역으로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 창동역엔 또 문화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시드큐브 창동, K-팝의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아레나, 그리고 또 50플러스 창동 아우르네 같은 문화산업단지가 함께 만들어지면서 이 창동은 동북부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도 분명히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창동역에서 예전에는 기차를 타고 금강산 소풍을 갔다고 해요. 그거는 바로 창동역이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기 전에는 창동역과 도봉구는 더 북쪽으로 혹은 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에서의 동북부 지역의 문화적 교통의 거점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도봉구에 있는 이 창동역은 금강산 여행은 물론이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첫 시작, 중요한 중심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